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시골 계신 부모님 걱정돼서 홈캠 많이들 다시죠? 저도 딱 효도하는 셈 치고 달았다가 정말이지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공포를 맛봤답니다. 며칠 전 새벽이었어요. 물 마시러 거실 나갔다가 소파에 앉은 남편 보고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어둠 속에서 핸드폰 불빛만 반짝거리는데 무슨 귀신 같더라고요. 여보, 깜짝이야. 당신 밤새도록 안 잤어? 눈이 완전 토끼는 됐는데? 잠도 안 자고 어머님 댁 카메라만 보고 있었던 거야? 사람 병나겠어. 좀 잘하니까. 남편은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건지 새빨개진 눈으로 화면만 미친 듯이 뚫어져라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제 남편이 시골 어머니 댁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왔거든요. 어머니가 알면 난리치실 거라 몰래 달아둔 건데 첫날이라 남편도 불안했나 봐요. 그런데 새벽 4시 반쯤 갑자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어? 엄마 깼다.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부터 아침 준비하지? 어라? 저거 갈비 아니야? 우리 엄마 고기 냄새 싫어하잖아. 저건 또 뭐야? 당신 좋아하는 줄줄이 비엔나네? 화면 속 어머니는 무슨 잔칫날이라도 된 것처럼 음식을 산더미로 만들고 계셨어요. 평소에 김치 한쪽에 물 말아 잡수시던 분이 갈비에 비엔나라뇨.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밥상을 차리시는데 밥그릇 하나, 둘, 세 개에 국그릇도 셋, 수저까지 정확하게 세 벌을 놓으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네가 아침 그것도 새벽 대바람부터 3인분을 차릴 리가 없잖아요. 저랑 남편은 동시에 서로 쳐다봤어요. 등에 식은땀이 갑자기 쫙 흐르면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대체 이 새벽에 누구랑 밥 드시는 거야? 밥을 다 차린 어머니가 안방 쪽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귀한 손님이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저랑 남편은 손을 꽉 잡고 핸드폰 화면에 코를 박다시피 하면서 지켜봤어요. 여보, 저기 누가 있어. 어머님 말고 누가 또 있다고. 화면 구석에서 까만 그림자가 먼저 보이더니 웬 남자가 쑥 하면서 거실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새벽 4시에 남의 집 거실에 낯선 남자가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도둑인가 싶어서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 남정네가 식탁 의자에 앉으면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랑 남편 둘 다 숨죽이면서 보고 있다가 그 남자 얼굴이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러버렸어요. 너무 놀래서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는 지금 제 옆에 눈 뜨고 숨 쉬고 멀쩡히 앉아있는 우리 남편이랑 눈, 코, 입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분위기까지 말도 안 되게 똑같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껍데기는 내 옆에 벗어놓고 화면 안으로 순간이동 한 것처럼요. 옆에 있던 남편도 무슨 산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으악! 저게 뭐야? 저거 나잖아.
남편은 공포에 질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더니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혔어요. 그러더니 기절해버린 채 우당탕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저는 기절한 남편을 흔들어 깨우면서도 화면 속 그 남자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기가 막힌 사단은 이장님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딱 일주일 전에 황급하게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윤철이 섹시지? 나 이장이요. 평소에는 점잖기만 하신 이장님 목소리가 이상하게 잠겨 있더라고요. 아니, 이장님 별일 없으시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아이고, 윤철 섹시. 내 참 이런 말하기 거시기 한디. 이제 시엄니 이상이요. 아무래도 치매 온 것 같아. 네? 치매라뇨, 이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님 얼마나 총기 있으신데요. 에이, 아니야.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 평소엔 돈 1,000원도 벌벌 떨던 양반이 요새 맨날 첫날 읍내 나가서 돈을 무슨 놈의 물 쓰듯 펑펑 쓰고 다닌단께. 양손 한가득이 비싼 소고기며 생선이며 장바구니가 미어 터지도록 사오는디 정작 동네 사람들한텐 콩 한 쪼가리도 안 나눠줘. 그뿐만이 아니여. 지난번엔 옆집 송간의 할매가 호박 갖다 준다고 대문 들어갔다가 물벼락까지 맞았다니까. 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바가지로 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어머님 법 없이도 살 천사 같은 분이거든요. 이장님 말씀 듣는데 심장이 막 내려앉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시골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당장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죠. 생각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남편이랑 그 새벽에 차 몰고 바로 시골로 쐈어요.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거실로 뛰어 들어갔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맨발로 뛰어나와 반기실 분이 저희를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불쑥 찾아오면 어떡하니? 당장 나가라. 어서.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 걱정돼서 온 건데. 남편이 어머님 진정시키려고 다가갔는데 그때 제가 부엌 싱크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방금 밥을 드셨는지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는데 밥그릇, 국그릇이 전부 3개씩인 거예요. 이장님 말씀이 진짜구나 싶어서 제가 슬쩍 어머니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고무장갑을 끼려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확 쳐내시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손대래? 당장 안 비켜? 제가 아는 어머님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 같은 모습에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접시를 놓쳤는데 그게 박살이 나버렸죠. 분위기가 얼음장이 돼버렸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홈캠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요새 세상이 흉흉해서 이거 하나 달아드릴게요. 엄마 안전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자 어머님은 펄쩍 뛰시며 감시하러 왔냐고 저희를 등떠밀어 쫓아내셨어요. 그냥 갈 수 없었던 저희는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억지로 어머님을 효도관광 보내드린 다음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카메라만 설치해놓고 올라왔던 겁니다. 암튼 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저희 거실은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기절했던 남편이 겨우 정신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폰을 집어들더라고요. 홈캠에서는 여전히 그 공포영화 같은 식사가 계속 되고 있었죠.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그 남자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형아, 박윤철, 윤철 형아 보고 싶다. 세상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게다가 말투가 어딘지 모르게 좀 어눌한 게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 남자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면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달래시더군요. 그래, 상철아, 많이 먹어라. 우리 상철이 형아 보고 싶지? 내일이면 형아 올 거야. 형아가 우리 상철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상철이라니, 박상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지옥의 문이 열린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상철이, 그래, 상철이었어. 내 동생 상철이. 동생이라니, 여보, 당신 외동아들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다 기억났어. 내가 잊고 살았어. 내 쌍둥이 동생 상철이를 내가 까맣게 잊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남편은 울부짖으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허둥지둥 차키를 챙겨 뒤를 따랐죠. 새벽 도로를 달리는 내내 남편은 창밖만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제 가슴이 다 미어지더라고요. 시골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니 어머님은 마루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셔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떠시더라고요. 남편은 신발도 신은 채 마루로 올라가 다짜고짜 방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상철아! 상철아! 형 왔다! 어딨니 상철아! 안방도 건너방도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의 시선이 부엌 옆 좁은 창고문에 꽂혔습니다. 평소엔 쌀가만이나 두던 그 허름한 창고 말이에요. 남편이 다가가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어머님이 달려와 남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셨어요. 안 된다, 윤철아. 제발 열지 마라. 상철이 놀란다, 제발. 어머니, 비켜주세요. 저 상철이 봐야겠어요. 제 동생 봐야겠다고요. 남편은 울면서 창고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오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있더라고요. 남편과 똑같이 생겼지만 남루한 옷차림에 겁에 질린 눈빛을 한 남자. 바로 상철 도련님이었습니다. 형아 왔어? 그 한마디에 남편은 무너지듯 주저앉아 동생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상철아. 형이 늦어서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두 형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어머님도 바닥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꺼이꺼이 우시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온 동네가 떠나갈 듯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어머님이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옛날 그 시절 지독하게 가난해서 쌍둥이를 다 거둘 형편이 못 되셨대요. 입 하나라도 줄여보려고 눈물을 머금고 동생인 상철 도련님을 먼 친척집에 양자로 보냈던 거죠. 어린 남편은 그 충격으로 며칠을 앓더니 동생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린 거고요. 그런데 그 친척집이란 곳이 사실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답니다. 도련님을 데려다가 학교도 안 보내고 머슴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일만 시키다 사고로 머리를 다쳤는데 병원도 안 데려가서 지능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멈춰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 장례식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가셨대요. 내 아들 내놔라, 이 천벌받을 놈들아. 그랬더니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을 내놓으라며 3천만 원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평생 처음으로 큰 돈을 부탁하셨던 거예요. 며느리 돈으로 버린 자식 되찾아온 죄책감에 그리고 번듯하게 성공한 큰아들 아낄 막을까 무서워서 차마 말도 못하고 창고에 숨겨두셨던 거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이려니야. 어머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셨어요. 남들 눈 피해 밤에만 몰래 꺼내 밥 해먹이고 그렇게 평생 3인분 밥상을 차리며 속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3인분 밥상에 담긴 30년 세월의 한이 얼마나 깊고 아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도련님을 서울 저희 집으로 모셔왔거든요. 처음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서워하던 도련님이었지만 이젠 제법 도시 생활에 적응해서 형수님 밥 주세요 하고 웃을 줄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덜컥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평생 자식 걱정에 당신 몸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거죠. 병원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하셨어요. 우리 상철이 불쌍한 내 새끼 부탁한다. 내가 지은 죄 너희들이 대신 갚아다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상철 도련님 평생 책임지고 잘 모실게요. 밥 굶기지 않고 따뜻한 밥 해먹이면서 우리 셋이 오순도순 잘 살게요. 제 약속을 듣고서야 어머님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저희 식탁엔 매일 3인분의 밥상이 차려집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드는 도련님까지.
비록 어머님은 안 계시지만 저희 셋이 둘러앉은 이 식탁 어딘가에서 어머님도 흐뭇하게 웃고 계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도련님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하러 가봐야겠네요. 다들 행복하세요.